안녕하세요. 저는 58기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윤신우 변리사라고 하고요. 작년에는 제가 수습 변리사여서 강의를 못했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 이제 담당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첫 강의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문제 어땠나요? 뭐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쓰기가.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상표법은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특허법에 비해서 사안포섭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은 논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테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블록이 있어요. 블록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워놓은 거를 잘 조합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논점들을 캐치해갖고 딱딱딱딱 매치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는 거. 굉장히 공부 방법은 쉬운데 공부할 양이 많은 게 민소죠. 제가 상표법 강의를 하지만 민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격하실 때는. 2차 이제 시험은 민소 시험이라고 할 만큼 우리 시험은 민소를 이제 점수를 많이 주니까요. 65점 이상은 받으실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뭐 이제 어떤 해는 좀 잘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뭐 70점 이상도 많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57하고 59회 정도는 이제 70점 이상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건 좀 예외적인 해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7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65점 이상은 받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제 합격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예. 그러고 나서는 특허법입니다. 예, 특허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표법이지만 이제 합격을 하시려면은 민소 다음에 특허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맞아요. 상표가 공부량이 제일 적어요. 셋 중에는. 예, 선택이 더 적고, 그렇죠? 그래서 상표법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량이 적은 만큼 이제 제가 잘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좀 우리 시험이 어디에서 이제 좀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죠. 우리 출제위원으로 교수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변리사분들도 출제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1, 2번을 교수님이 내시고 뭐 3, 4번을 변리사님이 내시고 이렇게 내시는 경우도 있고 뭐 교수님 이렇게 내시기도 하고요. 채점은 3명이 채점해요. 1, 2번을 3명이 채점해서 평균을 냈는데 그러니까 그 편차가 너무 크면 한 번 더 채점합니다. 각각의 편차가 너무 크면. 네. 3, 4번 뭐 이렇게 3명이 채점해갖고 편차가 너무 크면 한 번 더 채점하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너무 크지 않으면은 그냥 그 평균 값으로 우리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교수님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시험에 관심이 없어요. 예. 우리는 되게 이제 판례도 열심히 보고 판례 문구 똑같이 외우려고 하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 채점할 때 대충 채점하십니다. 예. 요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막 16페이지, 18페이지, 뭐 20페이지까지 작성을 했는데 교수님은 뭐 3, 4분, 뭐 길어야 3, 4분이에요. 2, 3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제 채점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좋은 답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이제 뭐랄까, 뭐 판례와 똑같은 문구로 아름답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결론이 맞으면 되는 거고 논리가 명확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목차를 되게 강조합니다. 예. 그러니까 목차로 보여줘야 돼요. 특히 그리고 문제 소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GS는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문제 소재를 썼네, 뭐 결론을 한 줄 더 썼네, 뭐 이러면은 뭐 여기 0.5점, 여기 1점 이러면서 채점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채점 안 해요.
예, 통채점이에요, 통채점. 통채점이면은, 이거 잘 썼네? 그러면은 기준을 잡고 이거, 평균보다 잘 썼네? 그럼 몇 점 더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문제의 소재에서 좀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문제의 소재는, 좀 명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닌 한 내가 논점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를 문제의 소재에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는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문제를 풀이하는 느낌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 을, 병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갑이 뭐 했는데 그게 뭐뭐한지 여부 이런 식으로. 예. 갑의 무슨 행위가 뭐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좀 너무 러프한 목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물론 이제 법학 답안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특허하고 상표는 조금 교수님들이 트렌디 하셔갖고 이제 사안을 풀이하는 거를 보셔요. 예, 논리를 보시기 때문에 좀 목차를 좀 사안을 푸는 느낌으로 앞으로 작성하시면은 고득점에 좀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4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많은 얘기를 그동안 들었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그동안 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들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러면 좀 경험칙상 점수가 좀 높이 주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때는 이렇게 썼는데 또 좀 점수를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린 자료 중에 이제 최신 대법원 판례 정리 자료 요거 보시면요. 요거 이제 제가 판례 특강에서 했던 자료인데요. 이제 처음에 보면은 최신 대법원 판례 목록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판례가 선고가 많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선고된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거의 3월 초 기준으로 이제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1년에 4개였고 2020년에 15개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4개였고 18년에 10개네요. 그러면은 뭐 20년에 15개 18년에 10개 이게 이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뭐 최신 판례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형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이제 볼게요. 다 보이시죠? 네. 판례 형 문제. 판례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가 있고 뭐 단문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법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판례형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최신 판례 이게 있고 요거는 전통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는 뭐 내가 최신이라는 거는 잡기 나름이겠죠. 한 뭐 5년, 6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비교적 이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여기에 이제 최신 대법원 판례 목록이라고 드린 것들은 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름 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최신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요. 요거는 이제 판례집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판례집. 제가 공부할 때 어떤 분은 56회로 합격하셨는데 기본서를 아예 안 보시고 판례집을 기본서로 아예 쓰신 분도 있을 정도로 우리 상표법은 판례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판례집으로 아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 57회 1번이 메트로시티 문제였는데 완전히 똑같이 나왔어요. 사실관계가.
사실관계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권리 소진에 대한 어떤 그 판결 요지만 외웠던 분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변형이 된 건가 하면서 의심했을 거예요. 네. 변형됐으면 나 더 캐치해야 되니까 뭔가를. 그죠? 근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심지어 뭐 우리가 이제 대법원에 이제 올릴 때 뭐 상고 이유 이래갖고 이제 나오잖아요. 권리 소진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상고 이유 2점인가 몇 점에 이제 이게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침해죄, 뭐 형사처벌, 뭐 이런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문제에 또 나왔습니다. 침해죄와 관련해서. 네. 권리 소진만 공부했던 분들은 어렵다. 이게 뭐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최신 판례는 아예 그 판례를 봐야 돼요. 어떤 게 문제가 됐었는지. 예. 그리고 59회 1번도 청문각이 나왔어요. 청문각 판례 들어보셨죠? 그것도 보면 사실관계 보면 청문각이네. 뭐 대충은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청문각을 완전히 똑같이 낸 건지 아닌지는 내가 알고 있으면 더 수월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판례집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차지나오도 마찬가지였고 전통 판례는 기본서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투트랙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투트랙으로. 판례집으로 공부하면서 최신 판례들은 근데 전통적인 쟁점들이나 뭐 의취지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 기본서로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서를 그대로 가되 최신 판례는 좀 판례집으로 진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례형 문제는 이제 뭐 표장이 아예 막 이렇게 뭐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가 뭐 메트로시티 판례처럼 딱 보여줘요. 근데 요거는 뭐 표장 A, 뭐 표장 X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조치 문제들이 이제 사례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형 문제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등록 가능성을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극복 조치, 뭐 당신이 대리인이라면 변리사라면 어떻게 이제 뭐 고객한테 이제 입장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침해에 관련해서 뭐 출원 단계에서의 조치 그리고 등록 이후의 조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조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네, 조치 문제들. 조치 문제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풀 때 타임테이블을 많이 그려줘야 돼요. 네, 오늘 첫날이어서 이런 것들 먼저 설명하고 가려고요.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딱 보자마자 쫙 그려. 가. 아이고. 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갑이 여기에서 출원을 했고, 등록이 됐고, 을이 여기서 출원을 했고, 등록이 됐고, 뭐, 갑과 병이 뭐, 통상사항권 계약을 했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자마자. 날짜 체크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날짜 체크. 날짜 체크도 뭐,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뭔가 실리적으로 뭐라 그러지? 실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막 날짜를 체크를 해갖고 막 여기다가 이게 문제지인데 이렇게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표시를 했는데 날짜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뒤에 날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출원 이렇게 적고 여기 뭐 등록을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뭐 약간 잘 안 보이죠? 잘 보이게 적으란 거예요. 한마디로 잘 보이게. 한마디로 약간 이 수직선으로 모든 걸 끝내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타임테이블을 그리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사례형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타임테이블 그리는 연습. 단문형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단문 리스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공유를 드릴게요. 단문 리스트는 딱 단문이라는 거는 우리 상표법상에서 이미 정해진, 예,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예, 리스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10개 좀 넘나?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 뭐 보통 명칭화, 방지,
나왔어요. 59회 3번에. 예. 보통 명칭화 관련된 거 이미 단문이에요. 너무 뻔한 거죠. 그냥 쓰면 됩니다. 바르면 돼요. 그걸 조금 적용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단문형 문제는 그렇게 따로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밥 먹으면서 아니면 이동하시면서 외우시면 그만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법 문제는 뭐 이것도 그냥 개정법을 대비해야겠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상표법상에서는 몇 개 이제 개정이 된 건 있는데 나올 만한 거는 2개 정도? 2개 정도? 그거는 문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걸 딱 보고 이거 판례형 문제네.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이거 사례형 문제네.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형 문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GS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좀 이따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문제 1번 볼게요. 이거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데이터 팩토리 문제죠. 데이터 팩토리 문제 다 아시죠? 데이터 팩토리라는 요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제 우리 2차 수험생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데이터 팩토리가 그리고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제 1번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조금 변형했어요. 조금 변형했는데 이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을 이제 제가 좀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2014년 9월 5일 갑의 등록 상표에 관해서 이제 지정 상품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이런 걸로 해서 출원을 했고 14년 12월 18일 날 등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내가 타임테이블에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무렵 갑 등록 상표는 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알려지게 되었네요. 그죠? 그래갖고 수요자들에게 출처 표시로 인식이 됐다. 어떤 상표로서 인식이 된 겁니다. 네. 요 방금 이 부분은 제가 변형을 한 거예요. 요거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제가 후에 어떤 문제를 위해서 좀 넣은 겁니다. 한편이라는 거 나오면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한편 하면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얘기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을은 2015년 12월 18일에 설립된 법인이다. 법인이란 거 나오면은 쫄지 마세요. 그냥 법인은 법인. 그냥 자연인과 법인. 그냥 어떤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뭐 이런 거를 영위하면서 뭐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네요. 그래갖고 데이터 팩토리와 같은 형태의 표정을 사용했다. 뭐 3개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네요. 오케이.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뭐 1 사용표장, 2 사용표장, 뭐 3 사용표장을 확인 대상 표장으로 적법하게 특정하여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각각 청구한 겁니다. 하나에 청구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확인 대상 발명이 복수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확인 대상 표장이 뭐 여러 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각 심판을 청구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거 쓰실까봐. 예. 그래서 제1 내지 제3 을 사용 상표를 피고 표장으로 해서 이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게 이제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을이 이 3개 중에 첫 번째 거, 제1 사용 표장에 대해서 출원해서 등록을 받는 거죠. 네.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원래는 무효사유가 있는 겁니다. 무효사유가 있는 건 등록되면 안 되는 건데 등록이 된 거예요. 그죠? 등록이 된 겁니다. 요거 이제 타임테이블로 그리면요. 요 대법원 판례 정리 자료 요거에서 몇 페이지냐? 페이지가 안 적혀 있네요. 죄송한데. 앞에서 조금만 넘기시면 데이터 팩토리 있어요.
한, 둘, 4장 넘기시면, 네. 네. 이런 상태예요. 요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되겠죠. 타임테이블을 보셔요. 그래서 뭐 날짜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제가 예. 거의 비슷하죠. 그죠? 똑같죠.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만 제가 추가로 이제 사실관계를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심판들의 예상 결과를 논하시오. 그러면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심판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럼 각각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메인으로 쟁점을 물어본 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등록이 됐는데 등록 권리한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잖아요. 그럼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적법성이 이제 메인 쟁점이 되겠죠. 그럼 나누어서 목차를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소재를 웬만하면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 뭐 적범심, 일치 같은 거 간단히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느낌을 주면 돼요. 그래서 제1 을 사용표장 상표 해갖고 관련해갖고 뭐 이런 부분 적고, 크게 이제 목차를 제가 적는다고 하면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제2와 3은 한 세트겠죠? 요거는 등록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쟁점이잖아요. 메인 쟁점, 그쵸? 요거는 따로 우리가 뭘 적어줘야 되냐면 권리 대 권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적법한지, 요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간단하죠? 그래서 그 판례를 적어주시고, 요거에 대한 뭐 검토를 적어주셔도 되는데, 뭐 상표법상 이제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적을 때 검토를 적으면 좋냐라고 하면은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는데 이제 뭐 논란이 있는 거는 적으면 좋고요. 논란이 있는 건 적으면 좋고, 기본적으로 안 적어도 좋지만 이제 검토는 여기서 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 그래서 검토 쓰고 이제 적법성에 대해서 먼저 쓰고, 그래서 판례 쓰고, 저는 이제 검토까지 한 거죠. 지금 답안지가 20페이지예요. 답안지 20페이지인데 이렇게 못 쓰시죠, 당연히. 웬만하면 이렇게 못 쓸 겁니다. 전 이상적으로 적은 거고, 이렇게 따라 하려고 노력하시면은 16페이지 이상 적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적법성, 부적법하죠. 그러면 이제 사안의 경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사안의 경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은 이거 막 엄청 쓰는데 적법성, 일반론 엄청 써요. 외운 거 많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녹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 그쵸? 읽어볼게요. 제1 의사용상표는 2017년 8월 8일 상표 등록을 받았는 바, 갑의 심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심결 확정 전에 곧바로 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래갖고 부적법하니까 각하심결 받을 것이다. 판례 표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 검토는 뭐 생략해도 되고, 요 판례 있잖아요. 판례에 키워드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 녹이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안포섭. 네. 여기 조금 뭐 두세 줄, 여기 막 엄청 드립다. 이거는 점수 못 받는 답안지입니다. 네. 특히 상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설문 2번. 설문 2번 말고 여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요거는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우리 이제 침해소송에서는 유상부정 재남 아시죠? 유상부정 재남인데 그 중에서 우리 권리범위 확인 심판 뭐 판단한다? 상보제 판단합니다. 상보제. 상표적 사용 여부. 보호 범위 내. 그러니까 상표와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지 요 세 가지만 체크하게 됩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유상부정 재남이 아니라 상보제다. 상보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적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면은 팍팍 치고 넘어간 거면 여기 보면은 뭐 을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뭐 이런 수리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걸 출처 표시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영위하면서 표장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표적 사용 체크하고 상표와 상품을 이제 표품, 유사 여부를 쓰면 돼요. 이런 것들은 너무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착착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상표가 뭐 유사하다. 여기서는 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조금은 길게 썼어요. 2번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된 거 보시면은 갑의 등록 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한 결합 상표로, 그쵸? 도형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바. 이거 실제로 데이터 팩토리의 첫 번째 지방법원 판례에서 써 있는 문구예요. 네. 뭐 지방법원 판례까지 보란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바 문자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이다. 이거는 이제 포섭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등록 상표 중에 우리가 요부를 어디로 추출할 것인가? 먼저 문자 부분이다. 그럼 우리 거기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등록 상표의 요부인,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 부분, 그리고 을의 데이터 팩토리와 뭐 그 한글 음역에 불과한 데이터 팩토리를 비교해 보자. 그랬더니 모두 여기서부터 외친간, 우리 유사여부 판단할 때는 외간, 칭호, 관념 다 판단하셔야 돼요. 외관은 이렇고, 호칭은 이렇고, 관념은 이렇다. 네, 최대한 이걸 다 포섭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외관은 여기 볼게요. 그러면은 모두 데이터 팩토리로 청음돼서 호칭이 동일하고, 그쵸? 호칭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외관을 볼게요. 외관은 제2 을 사용상표와는 거의 동일하죠. 뭐 3 사용상표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리고 데이터 공장, 데이터 팩토리, 관념이란 게 뭐냐면 느낌이에요, 느낌. 그냥 영어로 되어 있으면 그거를 보고 내가 뭐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게 관념입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팩토리잖아요. 데이터는 그냥 뭐 데이터잖아요. 팩토리가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공장이라고 내가 느끼겠네 라고 하면은 그런 거 써주시면 돼요. 데이터 공장이란 관념으로 이제 관념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외친간을 다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유사여부 판단할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뭔데?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운동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사여부 판단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요부 추출해요. 요부 추출하고 뭐 다른 상표에 또 요부 추출해요. 서로 본다. 봤는데 외관은 이렇고, 외관 비교해보자 이렇고, 칭호, 뭐 호칭 비교해보자 발음 이렇고, 그리고 관념 비교해보자 이렇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 수요자한테 출처에 오인 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사하다. 없을 것이다. 비유사하다. 딱 요 폼으로 가시면 돼요. 요 폼. 그렇게 하고 상표 유사하고요. 뭐 효력 제한 사유 또한 보이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권리 범위에 속하니까 인용심결이다. 한 번에 쳐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네. 요거 되게 길어요. 근데 이렇게 최대한 적어주시면 좋다라는 거고, 이렇게 적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네. 이 결론이라고 이제 5번에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쳐주면 좋다. 시간 관계상 뭐 부족하면 없어도 된다. 네. 근데 있으면 좋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겠군요. 설문 2번. 요게 이제 우리 그 실제 사건이잖아요. 데이터 팩토리 실제 사건인데, 데이터 팩토리에 대한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데이터 팩토리는 적극적 표력하고 소극적 표력이 충돌을 한 거예요. 네. 적극적 표력. 이 상표권에는 이제 효력이 독점 베타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독점권이 있고 베타권이 있습니다. 독점권은 적극적 효력.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뭘까요? 89조예요, 89조. 상표 등록 받으면은 내가 독점한다. 이게 우리 상표권의 효력이죠. 적극적 효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소극적 효력이 있어요. 소극적 효력이라 그런 거는 베타권을 얘기합니다. 베타권이라 그런 거는 이제 등록을 배제하는 등록 배제효가 있고,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용 금지효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극적 효력은 사용 금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용 금지 이유는 우리 이제 법상에서 뭐냐면 침해 금지 청구 이거죠. 너 사용 금지, 손해배상 뭐 이런 건데, 이제 사용 금지 107조 있죠. 그리고 108조 1항 1호에도 있어요. 왜 두 개로 이렇게 있냐면 입법 불비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107조와 108조 1항 1호에 이제 그 침해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충돌하는 문제예요. 요 데이터 팩토리라는 문제는 요 적극적 효력은 뭐냐면 후출원된 후등록 상표, 무효사유 있는 놈이겠죠. 무효사유 있는 놈. 그리고 얘는 선등록 상표. 선등록 상표의 소극적 효력이 우선할 것이냐, 후등록 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우선할 것이냐, 요 문제입니다. 데이터 팩토리는. 근데 어떻게 됐다? 결론적으로 얘가 이겼다. 선출원된 선등록 상표의 소극적 효력에 이제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근거로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식재산권 판례 평석이라고 이제 매년 나와요. 제가 이제 계속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이제 아까 교수님하고 변리사분들이 출제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 제일 저명하고 이제 뭔가 이제 좀 위상이 있는 어떤 그 간행물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대법원 판례에서라고 지적재산권 뭐 중요 판례 평석 이러면서 계속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법률 신문에도 계속 이제 평석을 올리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출처를 계속 이제 그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문제를 내고 뭐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요 부분은 이제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판례 평석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소극적 효력을 우선한 이제 판례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근거로서 우리 상표법이 적극적 효력하고 소극적 효력 중에 뭘 더 범위를 넓게 보죠? 소극적 효력이죠. 왜냐면 얘는 동일 범위까지잖아요. 전용 범위까지인데 얘는 유사 범위까지예요. 기본적으로 소극적 효력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근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지식재산권 전반적으로 이제 선출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선출원주의, 그래갖고 35조에 있겠죠? 35조에 있고, 이게 만약에 뭐 등록 무효 사유가 있이 등록이 되면은 뭐 117조 1항 1호 요걸 통해서 이제 무효시킬 수도 있고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출원이 먼저 단 게 우선이다. 얘죠? 선등록 상표. 그렇죠? 계속 얘를 지금 손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92조. 92조는 뭐냐면 적극적 효력의 제한 부분이에요. 네, 내가 등록이 됐는데 효력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고요. 적극적 효력에. 네. 소극적 효력에 효력 제한된 부분은 뭐죠? 90조죠. 근데 적극적 효력에 효력 제한된 부분은 92조입니다. 92조 뭐냐면 타 지식재산권과의 권리가 저촉되는 경우에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뭐 특허권과의 선출원된 특허권, 선출원된 뭐 디자인권, 뭐 이러면서 걔네와 만약에 저촉됐을 때 누굴 먼저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선출원된 거를 먼저 봐요. 92조를 보시면. 근데 그 92조를 보시면 저촉되는 상표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이 판례가 명확히 한 겁니다. 저촉되는 상표권 중에 어떤 걸 먼저 볼 것이냐, 선출원된 걸 먼저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근거를 앞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상표법이 89조, 그리고 107조, 그리고 108조 1항 1호에서 이제 그 상표권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소극적 효력을 더 넓게 보고 있다. 범위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5조, 그리고 117조 1항 1호. 세 번째, 92조. 타 지식재산권과의 저촉관계에 대한 규정. 거기에 상표권과의 저촉관계가 없었지만, 특허권, 뭐 디자인권, 이런 것들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상표권도 마찬가지로 선출원된 선등록 상표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팩토리의 의미는 그거예요. 네. 근데 좀 이상해요. 볼게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등록 권리관 어떻게 되죠? 그 청구를 하게 되면 애초에 각하죠. 근데 얘는 등록 권리관 만약에 침해 금지 청구를 하면은 선출원된 선등록 상표가 우선하게 됩니다. 이런 비판론이 있어요. 조영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조영선 교수님이 이거는 뭐냐면 좀 그런 문제예요. 약간은 변호사와 이 변리사의 직역 문제일 수도 있어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그 뭐랄까 그 기능을 계속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등록 권리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각하심결을 때리면서, 근데 등록 권리관 침해 금지 소송에서는 선출원된 선등록 상표를 우선하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비판이 있는 판례입니다. 어쨌든 데이터 팩토리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을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은 등록 상표자 뭐라고 정당 권한을 주장했었는데 그 타당성 및 이제 소송의 결과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이거 우리 목차 잡을 때 을 주장의 타당성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소송의 예상 결과 무조건 목차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묻는 거에 답하셔야 돼요. 앞으로 답안지학에서 묻는 거, 우리 문제를 보고 끝에 부분 보면서 묻는 게 뭔지를 체크하고 그게 목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위에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그래갖고 을 주장의 타당성, 옛날에는 이제 정당 권한 항변이 이제 허용이 됐었습니다. 아예 판례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오래된 판례예요. 90년대 판례, 80년대 판례 뭐 이랬어요. 이렇게 이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침해가 아니다. 등록 권리자의 정당 권한 항변이 이제 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 전원합의체에 이제 판례의 태도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죠. 제1의 사용상표가 이 부분이죠. 전원합의체 판례.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되고, 제2, 3의 사용상표와 관련해서는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등록 전용 범위가 아니죠. 지금. 애초에 정당 권한 항변이 안 됩니다. 예. 그게 아예 자체가 다른 말이에요. 뭐 유사한데 내가 뭐 정당 권리자 항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이비통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관련된 거는. 예. 그래갖고 요거는 유사 범위와 달리 우리 정당 그 적극적 효력의 범위가 유사 범위가 아니라 이제 전용 범위, 동일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정당 권한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인용 판결. 이건 유상부정 재남을 쫙 빠르게 포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인용 판결, 마지막 결론은 시간에 따라서 한 번 더 적어주시던지 말던지. 네, 이렇게 하면 돼요. 3번. 네, 3번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이런 조치 문제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등록받고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 표장이 뭔지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문제를 보시든 간에 등록받고 지표장 사용하고 있는지, 전용 범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비슷한 거 사용하고 있는지 요거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비슷한 거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거 사용하고 있고 뭐 딴 거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뭐가 생각이 나야 되냐, 119조 1항 1호 그리고 또 3호 이거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문제 보면은 요거 등록됐는데 등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원 등록됐는데 이제 후출원 등록. 기본적인 무효사유가 있죠. 무효사유가 있으니까 34조 1항 7호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유명했죠. 선사용 상표가. 네, 제가 그거를 앞에 넣어놨습니다. 앞에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보면은 선사용 상표가 유명했구나. 유명한 거는 꼭 체크하고 관련돼서 34조 1항 9호하고 11호하고 12호, 13호 이렇게 한 번에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알려드릴게요. 뭐 답안지 스킬인데
앞으로 이제 적으실 때 34조 1항, 뭐 9호, 11호, 12호, 뭐 13호, 뭐 11호 내지 13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거 한 번에 포섭하는 방법. 일단 취지 살짝 적어줘요. 취지는 제가 적은 거 적어주면 돼요. 뭐라고 써있지? 선 사용자를 보호하고 출처 운동을 방지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이다. 요 정도 한 줄 하고, 뭐냐면 요거 외우시면 돼요. 인, 표, 품, 부목. 저는 이렇게 외웠어. 인표, 품, 부목. 인식도. 인식도를 포섭하시면 돼요. 유명하다. 앞에 거. 그리고 표, 상표 유사하다. 품, 상품 유사하다. 부목, 부정한 목적. 부정한 목적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두 문자인데요. 레드불 판례에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주창표품 뭐 당관교 사실이 이렇게 외웠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인표품 부목으로 한 번에 포섭하시면은 9호부터 13호까지 한 번에 캐치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인표품 부목, 인식도, 소장, 품, 부목. 이렇게 할 때 내가 통으로 쓰지 마시고요. 답안지 쓸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쓰고 있다는 거를 교수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하나 캐치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1번, 2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든지. 그래서 뭐 인표품 부목이 있으니까 따라서 의 등록 상표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무효 사유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11호 같은 경우는 저명상표여야 되는데 선상상표가 이런 거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도가 뭐 특정인에게 뭐 상표로서 인식이 된 건지 주지상표인지 저명상표인지를 캐치해서 그거에 따라서 요거 이제 캐치하시면 돼요. 주지상표도 안 되면은 요거하고 요거 없어진 거고, 주지상표면은 얘는 안 되고 저명상표는 안 되고 9호하고 12호 후단 13호인 거고, 널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주지상표인 거죠. 네, 널리라는 표현이 있으면 주지상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표지로서 인식됐다 라고 하면은 12호 후단하고 13호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인식도.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아까 제가 1호하고 3호 말씀드렸죠. 그랬더 이것도 1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포섭하는 방법, 뭐 유명하죠. 이것도 상고 유순의삼. 이거는 뭐냐면 상표권자, 그죠? 요거는 고의, 유, 등록 상표와 유사한 거, 그죠? 수요자의 오인운동. 예. 그리고 누구든지 3년 이내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상 상표를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세요. 대상 상표 이렇게 있다. 그리고 등록 상표 있겠죠? 그리고 실사용 상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가 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등록 상표와 실사용 상표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유사범위여야 됩니다. 얘는 유사해야 돼요. 그리고 대상 상표와 실사용 상표는 유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인운동이에요. 당연히 유사하면 오인운동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거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인운동 가능성. 예. 그래서 이렇게 캐치하시면 돼요. 대상 상표 하나 그려놓으시고 등록 상표 그려주고 얘하고 다르네? 그럼 얘하고 오인운동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유사하네? 이런 것들을 캐치해주시면 되거든요. 상표권자, 고의. 고의는 뭐냐면 유명한 거 있습니다. 얘가 대상 상표가 주지 상표이거나 저명 상표이면요, 그 대상 상표에 대한 뭐 얘를 몰랐다는 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이제 그 두 문자가 있죠. 존특고추라고. 예. 그래서 그 존재를 몰랐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의는 추정된다. 예. 고의가 추정됩니다. 예. 이 상표권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에 대해서 얘가 이미 주지 상표이거나 저명 상표인데 얘 존재를 몰랐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얘의 고의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포섭해 주시고 유사 범위 그리고 수요자의 오인 운동 가능성 이렇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 번에 포섭하시면 돼요. 네, 조치 문제는 한 번에 포섭하시는 걸 연습하세요. 계속. 네. 목차 잡으시고 나 쓸 거 많은데 하나하나 일반론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에 포섭하시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거 적으셨죠? 이번에는 불사용 취소 심판 한 번에 포섭하는 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자정동 상북산후 이렇게 상표권자 등 그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권자 그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 요 동일한 상표에 대한 논점이 있는데 어쨌든 3년 해서 계속 3년 이상 계속해서 그죠? 국내에서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 번에 적어주시면 돼요. 요 요건에 대해서 119조 1항 3호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상표권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등록 상표와 동일한 범위 여기는 이제 사회통념상 동일한 범위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3년 그리고 국내에서 꼭 포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상표적 사용이겠죠. 상표의 사용이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포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번은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돼요. 1번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네요. 네, 나머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시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네. 문제 2번. 로얄비 최신 판례입니다. 이거는 기술적 표장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요즘에 보다 보면은 모모의 입장에서 서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변리사가 되면은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입장일지 몰라요. 내가 고객이 기술적 표장을 인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주장해야 되는 쪽일 수도 있고, 아니다, 식별력이 있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 쪽이 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유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낸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보면은 좀 일단 길어요. 빨리빨리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갑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죄로 고소당하여 때까지 보고 이제 다음 문단이 한 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편 부분을 싹 보니까 그냥 어떤 설명이에요. 그죠? 빨리 보고 양가로 1번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33조 1항 3호하고 12호를 이유로 이제 을이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갑 대리인 입장에서 기각심결을 얻기 위한 논리였고, 2번을 봤더니 이번에는 을 입장에서 서술을 하래요. 을 대리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문제가 겹칩니다. 이거 기술적 표정 문제예요. 그죠? 기술적 표정 문제인데 하나는 갑 대리인 입장, 하나는 을 대리인 입장에서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일반론 다 쳐주고 가는 거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답안지에. 어차피 통채점이어서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이것도 기술적 표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57의 2번 차지나우. 네. 그게 이제 기술적 표장의 뭐 의의와 취지에 대해서 막 물어봤어요. 이거를 가지고 뭘 쓰란 건가 막 이랬는데, 차지나우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 굉장히 길게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 판례 해설의 목차대로 쓰신 분들은 정말 많은 점수를 획득을 하셨고, 근데 물론 대법원 판례를 보셔서 그런 건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서 그런 건데요. 그런 목차를 앞으로 이제 기술적 표장에 대해서 서술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답안지에 적어놨어요.
먼저 이 로얄비 판례가 얘기한 거는 제가 33조 1항 3호에 관한 법리 부분에 다 녹여냈습니다. 네. 이 로얄비 해갖고 사실 이런 거 보면서는 보자마자 뭐 콘티넨탈 판례가 나올 수도 있겠네, 예, 라는 생각은 잠깐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예. 이렇게 한글과 이제 영어가 상하로 병기된 문자가 이제 상표가 나오면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이거 33조 1항 3호 문제인데, 먼저 의 취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쓴 게 이제 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의의는 뭐 이렇게 그냥 33조 1항 3호에 있는 내용을 적은 거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뭐 산지, 품질, 원재료,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적으시지 말고요. 뭐뭐 등 하면 돼요. 갖고 성질 표시 표장이라고 하거든요. 33조 1항 3호를. 네. 기술적 표장이라고도 하고 성질 표시 표장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취지는 요겁니다. 자유사용의 필요성, 그리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 표정의 판단 기준,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 3번, 2번. 요거는 이제 관풍거객. 무조건 이렇게 포섭하시면 돼요. 이렇게 관풍거. 상표의 관념.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요거를 포섭하시면 되고요. 지정상품과의 관계. 예,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 실정. 거래 실정 같은 경우는 거래에 관한 이제 사안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섭을 해주시면 되고,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이거 계속 나오는 이제 우리의 그 판례 문구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지까지 덧붙여 주시면 돼요. 취지는 뭐였죠, 아까? 자유사용의 필요성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기술적 표정을 판단할 땐요, 이제 사안포섭을 만약에 요거를 전면적으로 물어본 거다.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좀 물어본 문제다라고 하면은 아예 목차를 나누세요. 관념은 어떻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어떻고, 거래 실정은 어떠하고, 그리고 자유사용의 필요성 및 독점 적응성 같은 걸 봤을 때 어떻고, 이게 뭐 줘도 되는지 마는지, 이렇게 포섭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답안지 보시면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거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그 33조 1항 3호에 관한 법리 중에 3번 암시적 표정이 기술적 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단순히 그 이제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암시적 표장, 강조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걸 직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사방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표 전체적 구성으로 볼 때 이걸 성질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표장으로 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암시 강조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직감할 수는 없다. 암시 강조를 넘어서 직감할 수 있다. 다 사안포섭 문구가 됩니다. 예.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도 이거 차지나우에서 얘기했던 문구입니다. 자, 그래갖고 설문일의 해결, 갑 대리인 입장의 논리,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이픈 적으면서. 네. 요거는 이제 그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념을 이렇게 포섭하시면 되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이렇게 포섭하시면 되고, 이건 답안지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설문 2번은 특허법원 판례예요. 특허법원 판례는 여러분 이제 판례 보실 때 케이스 노트 좀 활용하시나요? 케이스 노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판례 검색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거기 이제 유료화돼 갖고 돈 내야 돼요. 네, 돈 내야 되는데 이제 일부 판례는 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데 일부 판례는 이제 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숨겨진 판례입니다. 2021 허 3604.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원심에서는 기술적 표장이 아닌 걸로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 논리를 적어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 사용되어야지 한지 여부, 요거와 관련해서는 하나 그냥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성질 표시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그 상품에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까지 캐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판례예요, 요거는. 네. 그렇게 해서 2번은 넘어갈게요. 이제 제일 여기서 캐치해야 될 부분은 우리 기술적 표장 판단할 때는 관품 거객으로 무조건 판단하고 거기에 취지까지 무조건 덧붙여서 아예 나눠서 판단을 하자. 네. 판단 범위는 무조건 좀 길게 쓸 때는 제가 2번, 완전히 큰 대목차 2번에 적은 만큼 최대한 적을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줄일 거는 2번은 절대 줄이면 안 돼요. 관품 거객은. 네, 판단 기준은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그대로 쓰되 이제 의 취지를 조금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3번. 서벨로. 이것도 문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사부재리 판례였어요. 서벨로 판례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는 이거 일사부재리 얘기하면 돼요. 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에서 같은 증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특허원 판례가 하나 또 있는데, 특판. 요거는 119조 1항 2호하고 3호였나? 네. 이렇게 논점이 됐었어요. 네, 취소 심판이 논점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섞어놨어요. 네, 약간 섞어놨고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실관계 속에서 나온 문제예요. 요거는. 네. 요거는 제가 왜 길게 냈냐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우리 문제를 푸는데 관련 없는 부분을 잘 캐치하시는 걸 연습하시라고 이런 문제를 낸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을이 한편 이하, 을이 2002년 경부터 뭐 갑이 제조하는 선사용 상표들이 부착된 여기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은 갑 상표가 우리나라 소유자들에게 인지도를 쌓았다는 거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여기는 너무 중요한데 그 이하 볼게요. 을은 2005년 3월 16일 갑의 허락 없이 출원해서 등록 결정이 일어났는데 등록로고 미납해갖고 상표권이 소멸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관계일까요? 안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상표를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누나가 받았던 거죠. 누나가 병인데 2006년 3월 14일 날 출원해갖고 등록을 마쳤고 13년 11월에 을한테, 동생한테 다시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살짝 논점인데 그냥 허락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통상 사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 계약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습니다. 요게 특허원 판례의 논점 중에 하나였어요. 요 을이 묵시적 통상 사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 요거 그래서 사용을 허락한 것만으로도 이제 통상 사용권은 계약서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적 통상 사용권자로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했고 이후 현재까지 을은 서벨로 또 뭐죠? 등록을 마친 거 자기가 사용권자인데 등록을 마친 것과 약간 다른 표장을 또 자전거 제품에 부착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네요. 또 취소 심판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을 보면은 요거가 이제 우리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34조 1항 13호로 무효 심판을 청구해 갖고
기각 심결이 나왔는데 확정이 됐고 다시 한번 심판원에 이제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34조 1항 13호로 다시 한번 무효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거는 같은 증거야 라고 하면서 일사부재리 각하심결을 했던 거예요. 심판원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하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를 했던 거죠. 근데 심결 취소 소송 또한 어떻게 봤다? 기각 판결. 맞아. 일사부재리야. 같은 증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한 거예요. 한 번 더. 예, 상고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서벨로 요 판례 보면 요 보충자료 잠깐 볼게요. 요 뒤쪽에 이제 요게 뭐냐면 지식재산권 아까 말씀드린 중요 판례 평석입니다. 2021년. 그래서 3번 요 132쪽이라고 써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여기 서벨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차피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 34조 1항 13호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일사부재리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까요? 뭐 이런 요 서벨로가 뭐 일사부재리 같은 증거의 의미는 이미 나왔던 판례인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34조 1항 13호도 이미 나왔던 판례예요. 딱히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왜 중요 판례 평석에 나왔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오긴 좀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 게 좀 약간 민소 약간 있어요. 뭐냐면 같은 증거의 의미는 당연히 이전 확정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도 포함하죠. 그죠? 그거는 너무 이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같은 증거의 의미와 관련하여 라고 써있죠. 문제에. 의미와 관련하여. 그럼 그 부분을 따로 목차로 일단 빼야 되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고찰을 해볼 겁니다. 일단 뭐 학설은 최대한 적지 마세요. 알고 있다는 정도만 적어주시면 돼요. 형중증거라고 하는데 형식 뭐였죠? 형식 증거설. 이거는 중요 증거설. 요건데 중요 증거설.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 쟁점 증거설. 증거 동일성 공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대립이 됩니다. 크게. 약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중하고 거예요. 중요 증거설하고 증거 동일성설. 요게 이제 좀 많이 주장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일관돼서 중요 증거설의 입장이다. 그게 뭐냐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같은 증거에는 이전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같은 증거만이 아니라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래서 유력한 증거, 심결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은 그거는 새로운 증거죠. 같은 증거가 아니라.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뭐냐면 증거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시키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이 각하심결이라고 때리잖아요. 우리 일사부재리 원칙 저촉되면 적법 요건이죠. 근데 본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리가 그런 거죠. 지금 중요 증거서를 그죠? 중요 증거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는 본안 심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적법 요건으로서 각하심결을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비판이 있는 판례입니다. 중요 증거설. 그러니까 이게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본안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적법 요건인데. 그래서 뭐 실체상의 적법 요건인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중요 증거서를 좀 채택을 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판례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 증거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뭘 강조한다? 증거의 가치 판단. 그러니까 실체 판단을 한다는 거죠. 실체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요 서벨로 판례가 뭐였냐면, 이 특허법원이 기각 판결을 한 거잖아요. 어이씨. 뭐를 하면은. 특허법원이 이제 각하심결을 했고, 심판원이 이거에 대해서 특허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한 상태인데, 요걸 뒤집은 거죠.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심판원에 제출된 증거가 있을 거예요. A라는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심이니까 A 증거 가지고 판단을 했겠죠. A 증거 가지고 판단을 했고, 근데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대법원 법률심인데 이 A에 대한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달리해서 부정한 목적을 인정했던 판례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래 증거의 가치 판단하고 사실 인정은 사실심의 재량이고요. 사실심의 재량이고, 사실심이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 기속해요, 대법원을. 대법원을 기속해요. 네. 기속합니다. 기속하는데 그걸 달리 판단한 거죠. 그 의미예요. 이 서벨로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그걸 달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의 가치 판단, 중요 증거설의 입장에서 증거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요 판례하고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 판례거든요. 사실 인정과 증거의 가치 판단은 사실심의 재량이고, 근데 사실심이 한 거를 대법원 올라가면 대법원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의 가치 판단은 기본적으로. 단 요게 좀 민소스러운 거예요. 자유심증의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조금 어려워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요 아예 그냥 요 답지를 보시죠. 답지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비판론 부분을 볼게요. 오케이. 죄송한데 12페이지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논리 부분을 먼저 볼게요. 원심의 법리 오해라고 했어요. 이 대법원이 지금 부정한 목적을 인정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34조 1항 13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를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어요. 네. 하고 대법원은 중요 증거설의 입장에서 심판원에 제출된 갑의 증거 가치를 달리 판단해서 부정한 목적 등 34조 1항 13호의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비판론 14페이지 비판론을 보면은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고,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이게 판례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는 논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 증거설의 입장에서 사실심 재량에 속하는 증거의 가치 판단을 달리하여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경우 종전 이 판례와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라는 비판론이 존재한다. 어렵죠?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서벨로 판례의 그냥 의미다. 서벨로 판례가 뭐 중요 판례 평석에 나와 있고 이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중요 판례가 된 것이다. 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이제 여기에 넣습니다. 가끔 우리 상표법이든 특허법이든 민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알고 계시면은 만약에 서벨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좀 기재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렇고 2번
요거 이제 보면은 요게 좀 어려워요. 3번에 2번이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사실 기출문제 55에 3번에 2번 55에 3번에 2번 2번에 3번인가? 2번에 2번인가? 3번에 2번이다. 3번에 2번인데 그게 되게 러프한 문제였고 낙타 문제였는데 우리 덤필드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러프하게 각각의 뭐 법적 대응이라던가 법률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조치 되게 복잡하게 물어봤어요. 그거 55회였는데 55회 변리사님들한테 그거 어떻게 풀었냐 물어봐도 나 그거 아직도 모르겠다 이래요. 예.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변형해서 낸 문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 볼게요. 답지. 설문 이해 해결. 문제의 소재. 그래갖고 병 등록 상표의 취소 사유로 119조 1항 2호하고 3호를 검토하고 병의 갑의 심판 청구에 대응해서 심판이라고 써있네. 심판 청구인데 네, 심판 청구에 대응한 대응 그리고 을을 이제 사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 아까 쟁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를 한다.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갑은 병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취소 사유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나와야겠죠. 그리고 병이 갑한테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하나 나와야겠죠. 그리고 병이 을한테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또 목차로 빠져야 됩니다. 15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러면 15점 곱하기 3 하면 45줄. 근데 우리가 한 페이지에 22줄인가? 23줄? 뭐 그쯤 되죠. 그러면은 한 두 페이지쯤 넘게 쓰자. 그러니까 46줄이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면은 45줄, 46줄 정도 되겠네? 그럼 그거보다 약간 넘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이거 분량 조절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갖고 119조 1항 2호하고 3호를 먼저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이 기본적으로 등록 상표하고 다른 걸 사용하고 있죠. 근데 사용권자이기 때문에 119조 1항 1호가 아니라 2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호고 이제 등록 상표하고 다른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 심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19조 1항 2호하고 3호가 이제 나와야 되는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에 전제는 을이 사용권자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얘가 사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갔을 때 을을 묵시적 통상 사용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케이, 적극.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묵시적 통상 사용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 사용권자 부정 사용 심판 119조 1항 2호. 자, 요것도 사실 의 취지는 이거 지금 빼셔도 돼요. 너무 길면은 그냥 제가 공부하시라고 여기다가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사안의 경우만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고, 유수, 누삼 이렇게 포섭하시면 돼요. 상고, 유수, 누삼 이건 약간 다르다. 이건 119조 1항 1호가 아니라 2호니까 이건 이제 사용권자하고 고의가 필요 없고요. 동일 유사 범위여도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포섭을 하시면 되는데 통상 사용권자 을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유사한 표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상 상표에 인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걸 포섭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대상 상표와 지금 사용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 간에 이제 오인 운동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포섭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를 1, 2, 3, 4, 5로 한 번에 포섭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불사용 취소 심판 이것도 의 취지 빼셔도 돼요. 이것도 그냥 공부하시라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것도 자정동 성국산후 이렇게 포섭하시면 돼요. 갑은 병 등록 상표에 대해서 통상 사용권자 을이 사용권자 등이죠. 요거는 2013년 11월 사용 허락 이후에 지금 이제 병 등록 상표 유사한 표장을 자 동일한 표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유사한 표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 입장에서 우리 병 입장에서는 갑 입장이죠. 갑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병 입장에서는 다르죠. 갑 입장에서는 너 유사한 걸 썼어.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쓴 게 아니라 등록 상표와 유사한 범위를 썼으니까
너는 불사용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병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범위를 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의 갑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도 55에 3번에 2번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상당한 주의를 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야 돼요. 이 병이라는 놈은 상표권자죠. 을은 사용권자예요. 그래갖고 119조 1항 2호가 청구가 되면은 나는 상당한 주의 했는데 라고 119조 1항 2호 단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 대응이죠. 당연히 주장한다는 게 항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119조 1항 3호 취소심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119조 1항 3호에서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거는 등록상표 그 자체를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거래사의 통념상 동일한 범위까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벨로를 쓴 거는 거래사의 통념상 동일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119조 1항 1호, 2호에서는 유사범위라 그랬는데 119조 1항 3호에서는 동일범위라고 얘기하는 것도 뭔가 이게 좀 이상해요. 답안지가. 근데 판례가 있죠. 119조 1항 1호와 3호는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119조 1항 3호가 조금 더 넓게 봐요. 예. 이거는 동일 범위로 볼 수 있어 라고 최대한 봐줍니다. 119조 1항 3호는. 왜냐면은 불사용 취소 심판의 취지 때문이에요. 불사용 취소 심판은 쓰게 하려는 거죠. 상표가 그냥 이제 제3자가 상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등록만 돼 있고 안 쓰면은 요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상표권자한테 쓰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봐줍니다. 사회통념상 동일 범위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병이 이제 사용권자 을한테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냐? 상당한 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119조 1항 2호가에 해당하는 이제 전단이죠. 그러니까 그 단서 부분이 아니라 본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권자가 하면요. 너 안 되겠어. 사용권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0조. 예. 요것도 55에 3번, 2번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는 120조가 안 나오다가 처음 나와갖고 제가 그때 시험 봤거든요. 120조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예. 저는 그때 당시에. 예. 지금은 이제 뭐 사용권 취소 심판이 가끔 이제 GS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예. 그래갖고 저는 뒤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만 썼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민사상 청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예. 자, 마지막 이제 4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네요.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4번은 특강 문제예요. 네. 제가 앞으로 이제 GS에 종종 특강 문제를 낼 겁니다. 예. 그래서 특강 문제 중에 요즘 트렌드와 좀 맞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특강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옛날 공부할 때. 그래서 그 김원호 교수님이라고 김원호 교수님. 우리 여기서는 이규호 교수님 많이 하시죠. 정태호 교수님. 정태호 교수님이 진짜 유명하신 분이고 뭐 특허법은 정차호 교수님. 그죠? 정차호 교수님 오시나요? 모르죠? 네, 정차호 교수님도 오실 거예요. 정태호 교수님이 있고 정차호 교수님이 있어요. 정태호 교수님은 상표에서 엄청 유명한 걸로 알고 그리고 이규호 교수님도 뭐 좋으신 분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죠. 네, 당연히. 근데 김원호 교수님이라고 또 계세요. 네, 그래서 김원호 교수님도 좀 많이 우리 별의사 시험 쪽에서 많이 좀 유명하신 분이고요. 교수님들 좀 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신 특강들을 좀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GS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4번이 이제 김원호 교수님 특강 문제였습니다. 좀 거의 비슷하게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해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거 딱 봐도 백남준 문제죠. 백남준 미술 우리 아트 비디오 아트가 백남준 선생님에 대한 판례였습니다. 백남준 판례. 그래서 적법성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의 적법성을 이해관계인 여부와 관련해서 포섭하시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무효 사유가 어떤 게 있을지 이거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 되는 걸 적어야 되냐? 안 되는 걸 적어야 되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관련돼서 지금 상표법상의 제반 그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라고 하잖아요. 검토는 다 해야 됩니다. 안 돼도. 그러니까 이것도 배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배점이 20점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목차를 잡을 때 4, 5만 될 것 같아. 4, 5만 쓸까요? 20점 못 채우죠? 다 쓴 겁니다. 관련돼서. 2호, 4호, 6호, 그리고 뭐 9호부터 13호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2호는 이제 깔끔하죠. 이거 지금 보면 적용 요건의 한계, 사안의 경우 다 이렇게 포섭했습니다. 적용 요건 보면은 되게 팍팍 치고 간 느낌을 좀 드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답안지를 쓰실 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신 부분을 팍팍 쓰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키워드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본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하거나 악평등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그러니까 허위 표시하고 악평등을 할 염려 이 부분만 나오면 된 거고, 이제 적용 요건의 한계, 이거 뭐 동감표라 그러는데 동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이제 고인을 비방 악평할 우려가 없으면 당연히 이거 적용 안 되겠죠.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그냥 서명과 동일한 표장을 표시한 거죠. 그냥 출원해갖고 등록한 거죠. 그래갖고 당연히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그 고인을 악평하거나 뭐 비방하거나 이러할 우려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포섭해주고요. 그리고 4호는 이제 판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옛날 판례예요. 백남준 판례예요. 그대로 그냥 우리.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여기 명회수구불흡 이렇게 외웠었는데 저는 명회수구불흡. 제가 이렇게 막 두 문자 알려드리면은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뭐 특히 동차분들은 그 두 문자 아직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았고, 명회수구불흡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지만 하다 보면 이걸로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문구들이. 예. 그래서 장기 기억하기에는 두 문자가 참 좋다. 예. 근데 모든 걸 두 문자로 하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외울 건 외우되, 이제 우리 아까 판단 기준 같은 거, 관품 거객 이런 것들은 병렬적인 것들이잖아요. 병렬적인 것들은 이제 팩터들을 두 문자로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국법상 판례예요. 백남준 판례가. 그래서 현행법상 적용되냐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적용된다라는 게 다수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적용될 수 있고, 심사 기준은 이 판례 대상을 뭐 고인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가 뭐 국법상 판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논리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논리만 맞추시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회수구불흡 판례를 써주시고 이제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6호가 저명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초상 이런 거죠. 이거를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이제 출원하면은 안 되죠. 이게 6호. 그래서 타인이라는 거는 현존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근데 현존해야 되는데 죽었죠.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명한 고인은 본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인격권 보호설이라는 어떤 이제 우리 상표법상의 학설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뭐 퍼블리시티권, 우리 그 김원호 교수님의 그 해설 그걸 보면은 퍼블리시티권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퍼블리시티권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뺐고요. 예. 그래서 이거 대상이 되지 않고요. 9호, 12호, 후단, 13호 요거 캐치 못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그 서명을 동일한 표장 이렇게 보면은 널리 알려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갑은 A가 살아생전에 그의 작품들에 표시해온 널리 알려진 서명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요게 지금 서명이 상표로서 알려진 건가? 아니면은 뭔가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널리 알려진 서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널리 알려진 서명 그러면은 상품 표지로서 알려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호, 11호 내지 13호는 선 사용 상표가 기본적으로
상품 표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표여야 된다는 거죠. 상표. 그래서 이 서명은 그냥 널리 알려졌을 뿐 상품 표지로서 알려진 건 아니기 때문에 번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포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하나 적용 요건은 이거고 적용 요건 한 개는 이건데 우리는 이거야.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를 포섭하셔서 이렇게만 짧게 적으셔도 지금 분량이 나온다는 거죠. 20점이.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4, 5의 무효서열을 가지니까 인용심결이다. 근데 아까 국법상 판례니까 뭐 현행법상으로 적용 안 된다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1회차 마쳤는데 목차를 꼭 잘 잡으시고요. 제가 이제 많이 보는 부분은 목차 잡으실 때 사안을 푸는 느낌으로 좀 적으시면 좋고요. 일반론을 많이 적지 마시고 최대한 일반론을 좀 깊게 물어본 판례만 일반론을 많이 적으시고 상표는 웬만하면 다 그냥 적용한 걸 계속 연습하세요. 예, 그래야 고득점 받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